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교육 시스템보다 나아지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대학이 점점 좋은 대학이 많이 생기고 있고 수능도 좀 좋아지고 뭐 이렇게 과거보다 좋아진다.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미래에 주도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만들어져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수능이 좋아지는 것도 지금 교육부는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부터 문제니까 지금 일본은 벌써 4, 5년 지나가지고 계획이 다 있고 그걸 점점 이렇게 적용해 가는데 한국은 교육부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사교육이나 뭐 비리 유출 이런 게 관심,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매몰돼 있으니까 이런 거 교육부의 리더십이 부족하군요. 아니 교육부가 미래를 보는 눈이 지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차이는 데가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중국은 좀 이게 좀 다르지만 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같은 데 보면은 국가교육과정은 반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니네 학교에서 하든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소프트웨어 많이 가르치고 어느 학교는 그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인터랙션 많이 하고 다양성을 키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에서.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많이 놔야 돼. 특히 교육 분야는. 그래서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은 또 그 학교에다 많이 줘야 돼요. 네가 알아서 정말로 너의 학교는 우리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거 하고 싶다. 뭐 이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서 성공한 모델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바꾸기 이제 어려운 게 우리는 한 번 하면 전체가 한국말이 문제가 되니까 바꾸려 할 때마다 엄청나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 그러면 바꾸면 부담도 못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도 많아지니까 반대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바꾸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좀 권력을 분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 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20년, 얘 졸업해가지고 20년 뒤에 일을 할 텐데, 그때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줄 알고, 그 교육부 공무원이나 장관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뀌죠? 누가 바꿀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이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그 교육부의 권한을 팍 줄이는 거죠. 도대체 국가교육까지 하지 마. 반으로 줄여. 나머지 교육청에다 줘. 그럼 교육청은 대학에다, 학교에다 줘.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율성이 있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핀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 있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도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그 화두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문제는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 측면에 많이 이제 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은 매우 훌륭한데 교육자들이 좀 잘못해서 지금 학생들이 망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10번의 강의를 들어갔을 때 한 7, 8번 정도를 제가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의욕도 없고 동기유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나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하는 그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그렇게 의욕도 없고 뭐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추구하는 그런 열정도 약하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회에 나중에 진출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상당 부분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이 아니라 박제된 삶 같은, 그러니까 이러이러 하는 것이 일종의 노음처럼, 사회적인 노음처럼 형성이 돼서 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어째야 되고 몇 살에 결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규제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는 자기 삶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 때문에 왔고 앞으로 취업해 삼성에 취업하는 것도 내가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취업,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식을 얻는 것도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의 고된 트레이닝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들을 지금 우리가 옥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규제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완전히 서서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해체해서 졸업아처럼 완전히 그냥 홀딱 벗겨놓은 자연으로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가장 처음에 느낀 쇼킹한 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사회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 기존의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빨가벗겨 놓고 내던져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해봅니다. 다른 시각에서 좀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지금 이제 예. 출발을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 느낌을 가지실 예. 텐데 저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 저도 좀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대학을 오면 이젠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라는 목적을 느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 대학을 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었으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안 틀리는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재미라는 요소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레임 안에서 이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뒤집힐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까 약간 농담사와 비슷한 얘기, 애들이 꿈도 부모가 꿔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락강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좀 멋있게 표현했었잖아요. 그걸.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그 브랜드 파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옛날에 서울대학 들어오면 무조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는 서울대학 나와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서울대학도 취직이 안 되는 애들 많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집착하는 거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새 젊은 학생들은 또 아이들은 훨씬 자기 주장에 강한 애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그게 서서히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풀릴 건 풀릴 건데 그게 제도가 오히려 제도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국가가 그럼 모든 교육 과정을 다 컨트롤하냐? 대학 입시가 모든 대학이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과목을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다 똑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그것부터 풀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다양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풀려고 그러면 대학들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대학은 나는 이런 학생 키우고 어떤 이런 근데 지금 보면 대학들도 완전히 서열화되고 그냥 똑같은 데 있어. 대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대학 키우겠냐고 보면 다 똑같아 거의. 어느 대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사실 제도권에서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대학에 다시 한번 질문 예.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하신 많은 부분들이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 저당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해결점에 있어서 오늘 상당히 구체적인 그 환경이나 또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저는 굉장히 프레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사회가 환경이 가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사회의 프레셔는 그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대학도 애들 졸업시켜가지고 취직 다 되는데 대학 없거든요. 대학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제도. 그러니까 대학을 바꾸는 거를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닐 거고 대학 구성들이 바꿔야 되는데 대학 구성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좀 특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전에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고 남이 생각한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걸 뭘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까지는 어떻게 대학 교수를 그냥 잘 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제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의들 쫙 뜨면은요 사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경쟁력을 일반적인 대학들도 갖기 어려울 시대가 금방 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1대1 인터랙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까 그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교육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내가 도와주는 일종의 제너럴한 것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뭘 더 배워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그리고 대학은 대학에서 수준에서 근데 이제 그 대학의 미래라는 우리 사학자가 거기 얘기하면 앞으로 이 유튜브니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대학이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남는 거는 몇 개 연구중심대학
거기서 지식을 창출하는 그 몇 개의 대학들이 많고 나머지는 그냥 그 방송통신대학처럼 이제 유튜브로 강의하는 거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의 대학들이 지금 200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다양하고 특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니까 애들 학력도 줄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거를 자구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특성화가 되고 다양화가 되면 이제 이 중고등학교 교육도 이제 다양화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국가교육과 좀 많이 줄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제도권과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도권이 막는 게 이제 문제예요.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이썬은 누가 대학에서 배워요? 유튜브에서 다 배우고 훨씬 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잘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고등학생들이 뭐 자율주의 AI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드도 만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네. 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좀 결론, 방향 이런 걸 주는 방향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문제점 이런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어요? 과거보다 우리가 좋아진다. 이건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의 창의적인 인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인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낫다. 이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굳이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성 아니면 그런 종류의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제도 하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창출이 됐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희망적이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꽃피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그것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나아질 여지는 충분히 조금만 트리거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충분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까지는 보통 작게는 국내에서 크게는 세계로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적이라기보다는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기계, 로봇.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극복하기에 충분한지는 뭐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가 세상에 아이디어란 제도도 없고 아이디어하게 교육제도 만들 수도 없을 거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제되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다른 나라도 역시 개판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바마가 자꾸 한국 교육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다 이렇게 완벽한 건 없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옥죄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풀어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일단 개선하는 방향만 하는 거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네요. 이것은 혹시 저는 이제 아까 시종일관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축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 시대. 여전히 우리는 형이하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개량화된 실험이라든지 그것을 기반한 어떤 창발 같은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인공지능까지 지금 뻗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냥 고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지금 일부 산업 분야에서 전체 예측을 하고 있지만 금융 경제로 인한 거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창발적인 효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서구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1대1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데 마치 여기 앉아서 창문 밖을 보면 이 안과 밖이 좀 넓은 것처럼 막연히 어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한국과 외국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한국과 외국은 외국에 나가서 밖에서 안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언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십억 개의 그 문화권하고 지성권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는 5천만 안에 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1대1로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이런 지형의 하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데이터이즘 같은 그런 문화에 뛰어들지 못하고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학에 있다고 한국어는 우수하지만 한국의 반대로 우리를 옥죄해서 한국어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 정보나 지식사회에서는 더더욱 불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학적인 이걸 해체해서 뭐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든 해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저희가 좀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탈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하학적인 그런 개량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추론 능력은 저희가 단기간에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의 상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꾸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중정도의 제품의 어떤 퀄리티나 가격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우리 브랜드로 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데에 핵심 영역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내용 예.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서구, 특히 미국 이런 데서 핵심 인력을 충원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우수한 인력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의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현재 보면 베트남이나 동남아, 중국은 좀 줄었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의 또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북한의 젊은이들이 아주 교육의 가치가 높고 또 수준도 높고 기회만 주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우수 인력을 한국에서 쓴다든지 혹은 북한의 인력들을 한국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더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별로 안 하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혼합된 혈통 혼합과 그러니까 전 세계 인종이 잡탕밥 같은 그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동남아나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제약 조건이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때는 삶의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삼성전자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 자체에서 뭔가 융합되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전부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가 애국가 재창이라든지 국가 이런 데서 좀 일부 좀 수정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실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상하게 그걸 지나치게 지향해서 약간 국수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지금 제약을 상당히 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례로 제가 외국에 학교 나가서 예를 들면 일본 학교나 외국에 학교 가서 일본에 가서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 부분 학교에서 아직도 애국가를 제창하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지나지만 이런 글로벌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제약을 해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견고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국수적인 측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지 그냥 돈 많이 준다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석학급 데려왔지만 대부분 쓸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문화적인 제약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려요. 예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북한 쪽하고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민족주의나 이런 예. 쪽의 문제는 좀 덜할 것 같긴 예. 하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그러니까 물론 말투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그 어떤 뭐 반발감이나 이런 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차피 거기는 이제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나간 나라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없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심하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이나 이 포용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 오면 다를 것 같죠. 북한 탈북민이 쓴 자서전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여기서 차별을 받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나중에 개방이 되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장애인 학교 세우는데도 거기 주민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인 받아들이고 하려고 그러면 뭐 어느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인식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교육부터 그렇고 이게 안 돼 있는 게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야는 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해죠. 가야죠. 아니 이미 그렇게 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가정 애들이 지금 몇십만이고 거의 그 시골 가면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포용을 하고 잘 그 같은 사회에서 포용을 해야 되는데 난 그거부터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숙제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큰 숙제인데 지금 네. 실제로 걔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탈락률이 보통 애들이 3배쯤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하여튼 그거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현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외국 사람들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은 똘똘한 인재면 미국까지 왜 여기 오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히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온 애들은 뭐 서울대학에 이렇게 교환학생 온 애들 중에 한류 때문에 온 애들은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똘똘한 애들인데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아주 매시브하게 그런 우산들 받아들이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어시메트하게 만들어줘야만 아마 그 고급 인력도 같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 베트남 가보면 최근에 그 베트남 젊은이들 아주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혹은 나라 중에 1, 2위가 한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정확하게 알고 또 꾸준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그러한 핵심 인력을 같이 쓸 수 있고 하다는 측면에서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고 다음에 제가 랩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셨죠? 예, 그 처음에 시작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교육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기는 오늘 한데 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막말로 한 30년 전에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정말 뭐 그게 꼭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떻게든지 변하기는 변할 건 분명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익스포넨셜 그래프 그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질 텐데 그거에 이제 적응하는 인간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훨씬 더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미 벌써 올드스쿨 비슷하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변화가 좀 두려운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저는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화두이긴 한데 딱 떼어서 교육 문제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정교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기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변화라는 것도 서서히 또 진화도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발표성치고 교육만을 가지고 빨리 혁신해서 뭔가를 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지 조급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교육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시행착오를 그 속에 계속 낳는 그런 온상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고 서서히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하고, 그다음에 자잘한 그런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실험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교육에 있었어요? 교육에 있었어요. 예. 특히 뭐 입시 같은 데서 자꾸 바꾸는데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잘한 시행착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일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나의 패스에 불과한 서로 얽혀 있는 많은 생각을 요인들 하시면서 중에 하나인 것이 단독 분리될 수 있는 요인이 결코 아니라는 앞으로 거죠. 예, 예. 미래 세계를 봤을 때 예, 예, 예. 저기 김 교수님 얘기하신 뭐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사회가 좋은 건 나쁘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어쨌든 오는 거죠. 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굴러갈 건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중앙집권적인 이 기획이라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경제개혁을 해서 국가기획도 그랬던 게 길이 보였잖아요. 앞에 선진국 가는 길이 보였고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플랜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 프런티어 앞에 와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 같은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그 중앙 집권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교육이 난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빨리 바꿔야 되는. 근데 이게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가는데 우리가 빨리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애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틀이 너무나 그냥 고루한 옛날 틀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 난 따라오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건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학 입시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밖으로 사소한 거지만 그거가 중앙집도 다 같이 바꾸니까 많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남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 하게 하고 그중에 좋은 모델을 픽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빨리 풀어라.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이거 좀 네.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교육 얘기를 저는 미시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입시는 어떻게 할 거냐, 초등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 거시적으로는 지금 결국은 인간성이라는 것의 회복, 지금 오늘 잘 안 나온 굉장히 큰 테마인데 사실은 그게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차피 이제 생산은 기계가 다 해줄 거고 뭐 어찌 보면은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우리는 잘만 되면은 누리기만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의 인간성이 그런 사회를 허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더 큰, 오늘 그 얘기를 다루기는 어렵겠지만은 더 큰 테마는 인간성 회복. 시작이죠. 네. 특히 그 AI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자체의 개념이 바뀔 수 있고 인간의 아이덴티티 등 해서 많은 그 변화나 특히 위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철학과 현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 특히 교육이 어떤 식으로 현주소를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용어는 디지털화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엄청난 변화, IoT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가상현실, 자율운행 등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인터넷에 대응하는 블록체인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금융시장의 변화, 특히 노동 이런 가치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동시에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앞으로 30년대에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고령화라든지 아까 그 일본, 중국에 끼어 있으면서 항상 도전을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고의 부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정부 주도적인 특히 교육에 있어서 기획, 교육 등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오늘 인재 양성 시스템에서 좋은 사인을 오늘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교육기관,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많이 생기고 있고 교육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입시에서 우리한테 족쇄로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수능에 대해서도 객관, 주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오늘 다루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교육이 대학까지만 교육이냐, 고령화 사회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또 그런 쪽에 교육, 대학 후의 교육, 평생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한국에 좀 더 강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숙제를 두고 오늘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